김민준 학생 어머니이신가요?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은 사춘기 자녀와 소통이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제 아이와 겪었던 사실을 통해 동양 철학의 지혜를 빌려 위기를 극복하는 저의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지만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소통하는 지혜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게 제 탓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우린 어긋난 걸까? 아이의 방문이 닫히기 시작했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까요? 아이의 방문은 사실 제 마음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굳게 닫혔던 문을 열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 전, 저희 집 풍경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방은 성벽처럼 느껴졌죠. 단단하고 높고 제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요. 저녁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학교는 어땠어? 어, 무슨 일 없었고? 몰라. 아니 몰라. 됐어. 아들이 제게 허락한 단어는 딱 그 네 가지뿐이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게임 소리만이 아이가 저 너머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신호였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엔 서운했고 나중엔 두려워졌어요. 저 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엄마인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사다 밀어 넣어 보기도 하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문 앞에 두기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 제 모든 노력은 그저 단단한 벽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두드리고 있는 건 아들의 방문이 아니라 어쩌면 엄마는 당연히 자식에 대해 모든 걸 알아야 한다는 제 욕심과 조급함의 벽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제게 말해 주었죠.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건 더 좋은 열쇠나 더 강한 망치가 아니라고. 모든 것을 비워낼 때 비로소 채울 공간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마음이 답답한 날이면 저는 정처 없이 걷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죠.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내가 뭘 해야만 하지? 머릿속은 온통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낡은 골목 어귀에서 오래된 서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현자의 서재라고 쓰인 간판이었죠.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점 안은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터질 것 같던 머릿속이 조금은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안쪽에서 인자한 인상의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어요. 서점의 주인이신 노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는 책이라도 있으신가요? 그저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였을 뿐인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분 앞에서 저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굳게 닫힌 방문과 저의 무력함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잠자코 듣고 계시던 선생님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이 찻잔이 지금 가득 차 있다면 제가 이 따뜻한 차를 더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넘치겠죠. 마음도 같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은 조급함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마음엔 아이의 진짜 모습이 들어올 틈이 없는 법이죠. 때로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먼저 비워내야만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것이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의 시작입니다.
솔직히 바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워내야 한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서성이지도 않았고 밥 먹어라, 숙제해라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죠. 놀랍게도 제가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않자 집안을 맴돌던 무거운 긴장감이 조금은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걸로 아들의 방문이 열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제 마음의 벽에 난 작은 틈으로 한 줄기 바람이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실천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날따라 유독 늦게 들어온 아들은 제가 만들어 둔 저녁을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엄마가 웃음니? 차갑게 저를 쳐다보던 아들의 눈빛. 그리고 다시 한번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애써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망치듯 다시 현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제 꼴은 말이 아니었죠. 노 선생님은 말없이 저를 보시더니 이번엔 거울 하나를 제 앞에 놓으셨어요. 어머니, 거울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화가 잔뜩 난 제 얼굴이요. 그렇지요. 아이의 행동에 화가 난 것 같지만 사실 그 화는 아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어머니 마음속에 있던 파도지요. 아이는 그저 그 파도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바람일 뿐입니다. 선생님은 불가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즉각 반응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연습이었죠. 화가 날 때 아이에게 소리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 안에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알아차려 주기만 해도 감정의 파도는 생각보다 쉽게 잔잔해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에 울컥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들여다봤죠. 화가 난다, 서운하다. 내 노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하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정말 신기하게도 제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폭풍 같던 감정이 잦아들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아들을 통해 드러난 제 안의 조급함과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니 신기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저는 다시 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아이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까요? 정답 좀 알려주세요. 제 조급한 물음에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번엔 종이와 펜을 건네주셨습니다. 정답은 어머니 안에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사춘기는 어떠셨나요? 그때 부모님께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지요. 듣기 싫었던 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도 더 된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 집 딸은 전교 1등이라더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지. 저는 정신없이 적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다 쓰고 나서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더군요. 제가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말들을 제 아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육아에서 말하는 서의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소통의 가장 큰 지혜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날 저녁 방에서 나온 아들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 있니? 말해봐. 라며 다그쳤겠죠. 하지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가 사춘기 때 듣고 싶었던 말을 떠올렸어요. 민준아,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구나. 제 말에 아들은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전히 한 글자짜리 대답이었지만 그날의 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징검다리를 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힘들었구나라는 제 한마디는 정말 마법 같았어요. 아들은 아주 가끔 단답형이 아닌 문장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죠. 아이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아, 진짜 짜증나? 선생님은 맨날 나만 갖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겠지. 선생님께 버릇없이 군 거 아니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들을 하려던 순간 저는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노 선생님을 찾아가 아이의 말을 들으니 자꾸만 판단하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이번에도 말없이 차를 따르셨습니다. 노자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를 상선약수라 하지요.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집니다. 어머니, 아이의 마음을 바꾸려 하는 단단한 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저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부드러운 물이 되어주세요. 그날 밤 아들은 어제보다 더 격앙된 목소리로 학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의견을 비워내고 오직 듣는 데 집중했어요. 아니, 걔가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진짜 어이없어. 그랬구나. 정말 억울했겠다. 완전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는다니까.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으셔서 많이 속상했구나. 저는 그저 아이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감정을 담아주는 그릇이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던 아들은 마지막에 툭 하고 혼잣말처럼 말하더군요. 하긴 뭐 나도 말을 좀 심하게 하긴 했어. 내일 가서 그냥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 해결책은 제 입이 아닌 아이의 입에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진정한 들음이란 침묵 속에서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물처럼 아이의 마음을 담아주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희 집 식탁에는 다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군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날도 잦아졌고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을 아이는 이제 아무래도 괜찮다는 허락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죠. 여기서 화를 내면 대화의 문이 다시 닫힐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아이의 생활이 엉망이 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제 고민을 들으신 노 선생님은 이번엔 붓을 들어 태극 문양을 그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함께 존재합니다.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음이라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굳건한 마음은 양이지요. 어머니께서는 물처럼 부드러운 음의 지혜를 배우셨지만 그 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단단한 두, 즉 양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온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따뜻한 공감과 더불어 아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 둑을 함께 쌓기 위해서였죠. 민준아, 요즘 엄마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내가 편안해 보여서 엄마는 참 좋아. 하지만 늦게 들어오는 문제처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단다. 그건 너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야. 저는 일방적으로 규칙을 통보하는 대신 아들의 생각을 묻고 함께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마냥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부드러운 물이 되고 때로는 단단한 그릇이 되어주며 그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행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균형을 찾아가면서 저희 집에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마치 넘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산이 나타나는 등반과 같다는 것을요. 그날 아들은 거실로 성적표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상관없어. 나 그냥 대학 안 가고 프로게이머 할까봐. 프로게이머. 그 말을 듣는 순간 애써 쌓아 올린 평정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 인생이 잘못되면 어쩌지? 온갖 불안과 불신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거의 울다시피 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선생님은 서점 한편에 놓인 작은 화분을 가리키셨어요. 어머니, 저 화분 안에 씨앗이 하나 심겨 있습니다. 제가 저 씨앗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매일 흙을 파헤쳐 본다면 과연 싹이 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썩어버리겠죠.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성선설이라 하지요. 모든 아이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올바르게 자라나려는 선한 의지의 싹이 이미 존재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싹을 의심하고 파헤쳐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햇볕을 주고 물을 주며 그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제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은 제 불안감을 아이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비판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요. 민준아, 내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는 꿈 엄마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 건지 엄마 정말 궁금해서 그래. 제 진심이 느껴졌는지.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총명함과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그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역할은 아이의 꿈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한 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해주는 첫 번째 팬이라는 것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